영혼 속을 흐르는 네. 어떤 강물이겠죠. 세월이 갈수록 강물이 깊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앞 끄덕이는 고갯지세를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TV 사람을 만나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말하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섬진강이라 하면은 풍류를 아는 이들은 산수유와 벚꽃길을 떠올리겠지만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아마 이분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엄지혜 아나운서 아시겠습니까? 짐작 가는 분이 있는데요. 네. 그분에게 이 섬진강은 그의 작품 세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섬진강이 길러낸 시인이라는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섬진강 마을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며 소울과 백석 시인의 계보를 잇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서정시인 김용택 선생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에도 뭐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섬진강 시인이라는 별칭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 소개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뭐, 그 평론가들이 뭐, 제가 그 처음에 등단할 때 섬진강 연작을 20몇 편인가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등단을 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뭐, 이름을 붙여주었죠.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뭐, 한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 어떤 이름이 지명 이름이 내 이름 앞에 붙었다는 건 굉장히 영광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네네. 또 특히 이렇게 섬진강 같이 아름다운 강 이름이 제 이름 앞에 붙었다는 건 저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죠. 네. 네. 선생님은 이제 우선 뭐 강연 하시면 시인이지 않습니까? 네. 시가 언제 선생님한테 왔습니까? 언제 등단하셨습니까? 저는 초등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과서 외에 책을 본 기억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시골이었기 때문에 책을 읽는 사람이 제 주위에는 없었죠. 네. 어렸을 때. 네. 중고등학교도 뭐 옛날에 뭐 도서관이 있다든가 또는 뭐 책방이 읍내에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은 기억이 없고 제가 22살에 선생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죠. 근데 뭐 처음에는 뭐 시를 쓰려고 책을 읽은 게 아니고 네. 너무 심심해서 시골이라 월부책 장사가 책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전집을 사서 읽었죠.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사서 읽었는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또 다음에 또 그 월부책 장사가 또 책을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와서 읽다가 보니까 뭐 생각이 많이 나대요. 그리고 생각이 많이 나서 생각을 정리했지, 일기로. 네,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한 7, 8년 그렇게 뭐 글을 쓰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시를 쓰고 있었죠. 네. 한 26, 7대 아마 시가 제게로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왔죠. 네. 네. 선생님 지금 도스토옙스키 이제 처음 읽으셨다고 그랬는데 왜 그 작품 좋았나요? 어떤 작품이 가장 좋았습니까? 읽으려고 사실은 책을 산 건 아니고 근데 그 책이 너무 장정이 예뻤어요. 내용을 본 게 아니고. 내용을 안 보고. 도스토옙스키도 처음 들어봤고. 네. 그 책이 장정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 네. 그냥 이게 뭐 멋있어서 산 거죠. 떠들러 봤더니 뭐 너무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네. 특히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 시골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밌었죠. 저는 힘들었는데 읽는 동안. 네, 저는 책을 처음 그 안에도 무슨 뭐 교과서에 책은 읽었겠죠. 소설이나 시는. 그렇죠. 네. 본격적으로 읽은 건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네. 이 종인데 네. 이 조그마한 종이 속에 그렇게나 많은 삶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너무 저를 기쁘게 했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는데 뭐 정신이 없었죠. 선생님, 시를 쓰는 거를 배우신 적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뭐 어디서 학교에서 배운다든가 그래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렇게 시를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뭐 생각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감수성이 좀 어릴 때부터 남다르셨나 봐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것도 아닌가요?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하여튼 재미있었죠. 책 읽는 게. 네. 재밌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서 쓰다가 보니까 쓰는 게 또 재미가 있었죠. 아, 일기를 썼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날 시를 썼어요. 예.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문단에 등단하신 건 어떤 계기예요, 선생님? 이제 시를 한 7, 8년 썼죠. 네네. 그러다가 어느 날 섬진강이라는 시를 썼어요. 시를 썼는데 이게 시 같아요. 내가 읽어봐도 이거 시 같은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썼던 글들을 모아서 내가 그러니까 34살인가? 그때. 그 나이에 시를 이제 모아서 출판사로 보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등단을 했죠. 그럼 그때 사실 34시면 이른 시기는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되게 문단에 등단을 하시는 분들이 젊은 청춘 시절이죠. 이렇게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반짝반짝 할 때, 충만할 때, 네. 예, 그때 뭐 25, 6, 23,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등단들을 하죠. 근데 저는 굉장히 늦었죠. 네. 섬진강 1이라는 이제 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선생님 시에 이제 섬진강이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본인에게 섬진강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런 질문들을 사실은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뚜렷하게 뭐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어떤 제 영혼 속을 흐르는 네. 어떤 강물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뭐 하도 그 제 집에서 이렇게 문을 열면 마루에 앉으면 강물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하루도 이렇게 강물을 안 보고 산 적이 없죠. 네. 자나깨나 뭐 또 자면 또 강물 소리가 들렸죠. 강물 소리까지. 네, 물소리가 들리죠. 네. 아침 물소리, 뭐 새벽 물소리, 저녁 물소리가 다 다르죠. 또 어떻게 다릅니까?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 물소리는 굉장히 바삐 들려요. 바쁘고 요란하고 네. 밤이 깊을수록 굉장히 조용해졌다가 네. 아침에 햇살이 뜨면 또 이렇게 또 부산해지는 소리가 들리는. 보통 사람도 그걸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겠죠. 저는 이제 항상 옆에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뭐 너무 이게 그 자연의 소리에 민감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들었겠죠. 네. 또 잠이 안 오고 그러면 이제 밤새워 이렇게 뒤척이면서 물소리를 듣고 그래서 저는 자연의 변화가 너무 변화무쌍해서 매 순간 감동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늘 평생을 살았던 앞산이 언제 보아도 새로웠으니까요. 영감을 거진 다 이 섬진강이나 자연에서 얻으시겠어요? 뭐 시에 대한 영감 어디서 얻으세요, 선생님? 글쎄요, 뭐 영감이라는 게 뭐 이제 많은 책이 독서가 필요하겠고 독서. 또 삶이 모이고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요. 그럴 때 어떤 한 단어가 떠오른다든가 한 구절이 떠오른다든가 이러지 또 뭐 어떤 섬진강의 전혀 섬진강이 늘 시간마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문득 어떤 섬진강을 바라봤을 때 탁 탁 하고. 하고 다가오는 어떤 게 있어요. 네. 예, 그럴 때 이제 뭐 시를 쓰죠. 세월이 영감을 준다고 하면 선생님 이렇게 시간이 더 흐르고 더 이렇게 좀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가 더 무르익고 시인이 더 이렇게 좀 깊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좀 그렇게 그렇죠. 표현을 예, 해야 그렇죠. 뭐 제게는 뭐 세월이 갈수록 강물이 깊어진다는 느낌이 들죠. 아니 물이 부족해서 강물이 얕아진다고 그러는데 마음의 강물은 깊어지는 거죠. 하여튼 뭐 나이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강물이 늘 다르지만 네. 세월이 갈수록 내게서 섬진강은 이렇게 깊어지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이제 자연이나 기후에 민감하고 또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렇죠. 여유가 없으면 곤란하겠죠. 바쁘죠.
네. 뭐 때문에 바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쁘고 거리에 길에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네. 사람들이 차를 타고 움직이는 시간이 많고 네. 또 차도 밀리고.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뭐 평생 걸어 다녔죠. 학교를 네. 강길을 걸어 다녔죠. 아, 네. 네, 그랬군요. 굉장히 예쁜,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찻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만든 길을 네. 평생 걸어 다녔죠. 초등학교 때 걸어 다녔고, 중고등학교 때도 학교 가려면 걸어 다녔고, 교사 하면서도 걸어 다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너무 눈부시고 너무 찬란했죠. 너무 섬세해지고, 네. 이게 내 귀, 눈, 이게 살갗에 닿는 모든 이 자연 현상들이 제게서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되살아났죠. 네. 선생님 그동안 시 뭐 쓰신 편수가 어마어마하지만요. 선생님 그 중에서 가장 애착 가는 시는 어떤 시예요? 다 애착해가지고. 다 내 자식 같고. 이렇게 시인들이 시집을 낼 때, 내가 그동안에 써왔던 시, 써서 모은 시들을 이제 뭐 한 60편쯤 되면 시집을 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시집을 내는데 그 시집 속에 자기가 정말 아끼는 시들이 한두 편씩이 들어있어요. 네. 다 좋은 건 아니고 그쵸. 한두 편씩이 들어있는데 저는 섬진강이라는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에서 섬진강 1이 저한테는 좋고 가장. 또 섬진강 15 겨울사랑의 편지라는 부제가 붙은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좋고 또 맑은 날이라는 시집이 있는데 맑은 날이라는 시집에서 맑은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의 장례를 3일간 따라다니면서 쓴 시가 있어요. 그 시도 있고 나무라는 시집이 있는데 나무라는 시집에서 나무 동시집에서 동시집도 있어요. 동시집도 있는데 콩너는 죽었다라는 동시집이 있는데 네. 콩너는 죽었다라는 동시 이렇게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일상이 곧 예술이라고 말하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연을 벗삼아서 살아온 이 김용택 시인이 나고 또 자라난 전북 임실의 진매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진매마을. 어린 시절에도 선생님이 된 이후에도 섬진강을 따라 매일같이 걷던 이 길 위에 김용택 시인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만난 김용택 시인의 고향집. 김용택 시인이 태어나 자란 이 집에서 그는 수많은 시와 산문을 탄생시켰습니다. 세월이 멈춘 듯 자연 안에 그대로 녹아든 고향집을 보니 김용택 시인의 감성이 조금이나마 엿보이는 것 같은데요. 옛날 부엌에서 그 불을 떼서 밥을 했잖아. 보일러가 없었으니까.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련한 기억의 흔적들. 김용택 시인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한가 봅니다. 책상 앞에 앉으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섬진강도, 교사 시절 위안이 된 수많은 책들도, 그리고 어머니도 그에게는 모두 시적 영감을 주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잠시 피난 갔다가 왔죠. 6.25 때. 그리고 뭐 여기서 계속 살았죠. 논과 밭과 강과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모습들이
이제 제 그 문학의 그 근본이 되었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결국 쓴 것이 이제 섬진강이라는 시와 산문이죠. 어느덧 12가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진매마을. 누가 그렇게 싸웠어요? 싸운 것이 아니라 다 누가 그래요? 어? 누가 그래요? 아주 나오고. 옛날 농촌, 농민들의 삶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월에 따라 변해갈 수밖에 없었던 진매마을을 곁에서 지켜본 만큼 지키지 못한 섬진강에 대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서 살다 보면 자연을 손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섬진강은 사람들이 손을 대야 할 곳은 거의 다 됐습니다. 말하자면 개발할 곳은 다 개발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섬진강을 인간들이 더 손대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옛날로는 돌아갈 수 없겠지만 강물만은 맑은 강물이 흘러가도록 우리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우리 후손들이 이 강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옛날 우리들처럼 자연스럽게 강과 친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죠. 세월에 따라 아름다운 흙길이 포장도로가 되고 섬진강을 가로지르던 마을 앞 징검다리가 시멘트 다리로 바뀌었지만 오랜 세월 변함없이 흐르는 섬진강물처럼 김용택 시인에게 섬진강은 영원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억될 겁니다. 섬진강 1 김용택 지음. 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퍼가도 전라도 실필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도끼풀꽃, 숯불 같은 자원형꽃 머리에 이어주며 시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불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환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목매이면 영성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말을 강물이더냐고.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싣고 일어서서 껄껄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띤 무등산이 그렇다고 환한 이마 끄덕이는 고갯지세를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퍼간다고 말을 강물인가를. 섬진강 이야기 계속 했었는데요, 선생님. 그 시집을 읽다 보면 섬진강 이 자연 외에도 어머니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시를 베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요. 어떤 의미예요? 어머니에게 시를 베껴 쓰다니. 어머니는 평생 농사를 짓고 사셨잖아요. 네. 농사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이건 아닙니다. 농사라는 그럼요. 게 자연 생태와 순환의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네. 무슨 말이냐면 자연이 하는 일을 잘 알아야 되는 거지. 자연이 무엇을 시키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연을 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섬세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하는 말을 잘 저에게 전해주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요새 매미가 울잖아요. 네. 매미가 우는데 이렇게 매미가 울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해가 뜨기 전에 우는 매미가 이렇게 울어. 맴 이렇게 울어요. 왜 그렇게 우냐면 해가 떴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논도 매고 밭도 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네. 또 낮에 우는 그 매미가 있어요. 일축에 이렇게 울어요. 매미가요? 왜 그렇게 울어요?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들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빨리 일을 추리라 그 말이죠. 아, 일을 줄여라. 일을 추려가라. 네, 네. 그리고 또 해가 넘어가는 우는 매미가 있어요. 네. 그건 들람 이렇게 울어요. 들어가라고. 해가 넘어갔으니까 빨리 들에서 나와라 이렇게. 아, 들에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매미 소리 하나를 가지고도 네. 자기들의 삶의 내용을 담아서 네.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건 저는 얼른 그걸 받아 쓰면 되는 거죠.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인가요? 증명된 얘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틀림이 없는 얘기입니다. 많이 근거가 있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때에 맞는 이야기죠. 이런 어머니가 이제 꾀꼬리가 울면 이렇게 말해요. 꾀꼬리 울음소리 듣고 참깨가 나고 네. 보리타 자가는 도리깨 소리 듣고 토란이 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꾀꼬리가 울 때 참깨를 심습니다. 아, 정확하죠.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도리깨로 보리타 자가를 옛날에 했잖아요. 네. 마당에서 그때 토란이 납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은학적이죠. 아, 예. 증거가 분명히 근거가 있는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다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들의 이야기로 가져왔어요. 어머니도 뭐 평생 시를 쓰신 건 아니지만 일상이 시셨겠어요. 어머니는 글자도 모르는 분이죠. 글자도 모르지만 뭐 사는 모습을 따라다니 보면 정말 문학이죠. 아, 정말 그렇군요. 시고 과학이고 예술이죠. 네. 농사 지는 사람들, 모내기 하는 논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어디가 있고 사진이 어디가 있어요. 반듯하게. 콩이 난 걸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네. 예, 그게 예술이죠. 아니, 엄지에 아나운서는 콩이 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랬을 거야. 네. 그래서 콩 친다는 것도 아 그렇게 하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이게 삶이 예술이고, 네. 삶 속에서, 나타난 모든 현상들이 다 제게 이제 시로 왔죠. 네. 네. 2012년에 출간한 이제 김용택의 어머니를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나는 어머니의 가슴을 뜯어먹고 세상에 나와 비로소 시인이 되었다. 뭐 이런 멋있는 기절이 있는데, 자, 김용택의 어머니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냥 뭐,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안양 방직공장으로 징용을 가셨죠. 네. 28년생이십니다, 어머니께서. 네. 네. 그래서 18살에 저희 집으로 우리 아버님한테 시집 오셨죠. 그냥 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보통 아주머니죠. 뭐 동네 사람하고 잘 싸우기도 하고, 뭐 질투도 하고, 뭐 아버님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뭐 일상적인 똑같은 어머니죠, 뭐. 네. 전혀 다른 어머니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장점이 몇 가지 있잖아요, 사람마다. 네. 그래서 어머니의 장점들을 잘 이렇게 관찰하면서 살았죠. 하나만 소개하신다면? 어머니께서 굉장히 당차세요. 굉장히 당차시고, 네. 배짱이 있으시고, 그런데, 그 옛날에 동네로 보부장씨들이 다녔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네. 보부상. 네. 뭐 화장품, 밥그릇, 소쿠리, 뭐, 그 쌀떡, 이런 게 다 가지고 다녔죠. 박물장수가. 박물장수죠, 말이자면. 네. 보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보부상들이 와서 옛날에 현금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받아요. 네. 몸을 교환하네요. 곡식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 번에 못 가져가. 그것다 맡겨놔야 되잖아요. 네. 모든 보부상들이 그 갑으로 받은, 상품으로 판 갑을 받은 곡식들을 다 저희 집에 맡겨놨어요. 왜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신뢰했겠죠. 네. 그게 곡식이기 때문에. 와. 그래서 나중에,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나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신뢰감을 받고 사셨구나. 네. 믿음이 가는 분들이었구나. 네. 그걸 느꼈죠. 네. 이쯤 되니까 좀 궁금해요, 선생님. 좀 우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한테 가장 영향을 미친 건 자연입니까, 어머니입니까? 고민되시죠? 자연을 어머니가 가져오신 거죠. 오. 그래서 저한테 어머니가 자연을 선물했겠죠. 어머니가 농사 짓는 네. 모습들을 안 봤으면 제가 자연을 이해하지 못했겠죠. 네. 자연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겠죠. 예.
답변도 상당히 시적이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문현답이 바로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2008년까지 그러니까 만 38년 동안 시골 초등학교에서 선생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는 알려지기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오리 농사를 짓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사로 돌아섰습니까? 제가 농고를 다녔어요. 네. 농고라는 게 농사를 짓는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농고를 다니면서 이제 나는 농고를 졸업하고 나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농장을 경영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막연한 생각을 했죠. 졸업하면서 바로 오리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땐 조류독감 없었나요? 그렇죠.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군요. 그래서 오리를 집에 시골에서 왜 키웠냐면, 바로 섬진강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 아침에 내놓으면 섬진강에서 뭐 고기도 잡아먹고 다슬기도 잡아먹을 것이다. 네. 아주 쉽게, 아주 순진하게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리를 사다가 키웠는데, 너무 오리가 잘 커요. 100마리를 키웠는데. 와. 네. 너무 잘 크는 거야, 이게. 네. 그래서 200마리를 더 샀죠. 그게 화근이 되어서. 총 300마리. 300마리를 키웠는데, 이제 300마리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먹는 사료도 그렇고, 네. 또 강도 적고, 300마리가 놀기에는 너무 강이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망했죠.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강의 아주 그 넓이를 생각하지 못해서. 이게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판매도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뭔가 계산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막연한 젊은이의 꿈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지요. 그래서 이제 교사 시험을 보신 거군요. 그리고 놀고 있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한 달 동안 놀았어요. 네. 돌아다니 놀다가 시골로 내려가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선생 시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 저는 깜짝 놀랐죠. 도대체 뭐 초등학교 교사가 선생이 시험을 봐서 되나? 교대를 다녀야지. 그런데 그때 이제 뭐 교사가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초등학교 이제 교사가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얼떨결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근데 네. 적성에 딱 맞으셨어요. 그 시인에 등단하시고 나셔도 계속 그 선생님을 하셨잖아요. 가난한 마을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자기가 졸업한 학교의 교사가 됐는데 평생을 이렇게 아이들과 지내면서 책을 읽으면서 사는 삶도 괜찮겠다. 그런 어떤 막연한 삶의 어떤 가치를 나름대로 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게 되고 책을 더 읽게 되고 이제 글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인이 됐죠. 네. 예. 시인이 됐어도 뭐 삶이 변화된 건 뭐 크게 변화되겠습니까? 뭐 시인이 뭐 돌을 뭐 때려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굉장히 아이들 속에 있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진심이 통해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이 거기 있고 진심이 통하죠. 네. 그 진심이 통하는 삶이 저를 행복한 삶으로 가꾸어 주었죠. 아이들은 내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네. 네,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많이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시로도 표출되었죠. 그렇죠. 교육은 사실은 자기 교육이었습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배우게 된 거죠. 오히려. 네. 네. 그래서 교육은 자기 교육이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놀면서 아이들은 늘 세상을 새롭게 보고 신비롭게 보고 감동을 잘해요. 네. 그걸 배웠죠.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너무 재밌어해요. 네. 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워하죠. 네. 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비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감동을 하죠. 신비하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네, 그렇죠.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죠. 네. 늘 모든 게 새로운 거야. 네. 새롭기 때문에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감동을 잘하는 거죠. 네. 감동은 느끼고 스며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잖아요. 네. 생각과 행동을 바꾸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죠, 저한테. 그걸 제가 배우고 세상을 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눈이 트인 거죠. 그래서 나무의 이기질이 탄생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알게 되면서 시들이 굉장히 이제 활기차졌죠. 네. 오, 내게 와서 꽃처럼 피어나는 아이들은 나무처럼 자랐다. 세상에 태어나 아이들의 곁에 있게 된 것은 내 인생의 큰 행운이었다.
저 이거 진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아, 그 오래됐는데 그게. 네. 그 영화 굉장히 좋은 영화죠. 네네. 대중적으로 뭐 관객 수가 안 들어서 그렇지 정말 잘 만든 영화, 아픈 영화인데 이창동 감독님은 오늘 자연스럽게 그 어디로 강연을 가냐고 그래서 내가 대구로 갈 강연을 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럼 녹화를 좀 해가겠다 그래서 뭐 그러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문도 모르고. 네, 그냥 안 물어봤죠. 네. 녹화를 해간다. 그럼 그러시라 그랬더니 한 2년 후인가 한번 보자 그래요. 그래서 바쁘니까 서로 그냥 전화로 할 일 있으면 하자. 네. 딱 그랬죠. 그랬더니 어디를 서울에 언제 강연 오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대에 강연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강연 끝나고 났더니 어떤 젊은이가 시나리오 책을 하나 줘요. 어떤 시나리오예요. 네. 깜짝 놀랐죠. 시나리오에서. 그래서 집에 읽어봤더니 그 시나리오 속에 등장인물 중에 김용탁이 있었어요. 아, 김용탁. 봤더니 김용탁이야. 이 사람이 나보러 영화에 출연을 하라고 하고 막 놀랬죠.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해서 이제 만났죠. 그랬더니 음악에 데뷔해보는 게 어떻겠냐. 음악에 데뷔해보는 게 어떻겠냐. 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김용탁으로 좀 출연을 해달라고 해서 막 내가 안 한다고 그랬죠. 네. 왜냐하면 이창동 감독님이 보통 영화 감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뭐 영화를 정말 철저하게 만든 분인데 내가 감히 거기서 뭘 하겠나 그랬더니 안 한다고 막 계속했죠. 그랬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네 했더니 너무 힘들었죠. 감독님이 너무 힘드셨습니다. 여하튼 뭐 요즘같이 시가 주어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처럼 시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으로 고맙고 행복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시를 쓸 수 있어요? 참 어렵죠. 시를 쓴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 굉장히 정말 간단하지만 무거운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시를 잘 쓸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일까요? 글쎄요, 비법이라기보다도 글쎄 저는 비법이 없고 네. 세상을 자세히 보는 눈을 갖고 있고 또 받아들이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두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어렵군요. 어떤 사람도 시를 잘 쓴다는 걸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잘 산다고 가르쳐 줄 수 없듯이 살아봐야 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네. 그렇듯이 시도 왕도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다면 많이 있고 많이 써보는 것 외에는 전혀 길이 없죠. 누구나 다 길 없는 길을 가게 되잖아요. 네. 네. 사랑하고 또 감동하고 희구하고 전율하며 사는 것이라는 로댕의 말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과 또 자연에 감동할 줄 아는 마음이 김용택 시인을 창조적인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롭게 재창조된 김용택 시인의 언어가 더 큰 감동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쉼표가 되길 기대하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